설명 떠가지고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싶습니다. 오늘 예고드린 대로 강의 주제는 한국 사립대학의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사립대학만은 해당되지는 말은 아니십니다만도 어쨌든 오늘날 대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대학을 직접 운영하시던 홍등률 박사님이 우리 문화지킴이회 회원으로 한 3, 4년 전에 입회를 하셨습니다. 사모님까지 4분이 우리 회원이 돼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양 강좌를 위해서 나오십니다. 오늘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강사료를 얼마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거조차 우리 문지에 기부금으로 내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십니다. 홍등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등률입니다. 우리 이종원 회장님과 오래전에 인연이 있어서 우리 문지회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내용을 알게 됐고 한 3, 4년 됐으니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일단 회원으로 가입했으면 아직 현직에 있어서 평일날 이렇게 함께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양해를 드리고 회원으로만 가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문자 주셔서 또 메일 주시고 하셔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에 한번 다녀가시라고 똑같은 시간에 불러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11월부터 2018년 초까지 대구대학교에서 한 2턱 보통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학에서 총장 임기 한 4년 정도 줍니다. 안 그런 대학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한 2턴 정도 총장을 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지금 제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저 맨 위에 있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요거는 2021년 6월부터 저기 대구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대구 동구 이게 이제 서울의 서초동에 있다가 2009년 지금 10년 됐으면 2014년에 이제 그때 정부 정책으로 서울에 있는 정부 사나 공공기관들을 전국에 흩어서 내려보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겼던 그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와 있게 됐는데 꼭 10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6월 달에 제가 이사장으로 부탁을 받고 가서 3년 일을 하고 한 달 정도 뒤면 금년 6월 13일이면 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2년 전에 이종원 회장을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의외로 대구 동구에 10년 가까이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관련 대학 관련 공공기관입니다. 사립학교를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인데 의외로 대구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너무나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일지도 모르는데 이 문지회에 평생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해서 그때도 그 비슷한 주제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1년 뒤인 작년 요맘때입니다. 작년 지금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제가 한 번 더 부르셔서 그때는 극단주의가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극단주의,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모든 게 갈등이고 분열이고 모든 게 아주 그냥 불안불안할 정도로 사회가 쪼개지고 서로 같은 합빈족이고 같은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인데 남북 간의 분단이나 뭐 사실 세계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남한 사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선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요. 갈등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징표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를 연구하는 원래 학자 출신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총장까지 하게 됐습니다만은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갈등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조그만 조직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늘 있어. 어느 나라나 갈등 없이.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지혜롭게 어느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형제 간에도 내가 낳은 형제 간에도 똑같지 않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뭐 달라요. 직장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은 늘 있는 게 당연해. 있는 게 당연한데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 기업이 깨지고 사회가 그냥 패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흔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이런 전공 오래전에 전공이라고 해서 지난 1년 전에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갈등이 어떤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지혜롭게 이걸 다스려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지금 상당 부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이 갈등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얼마 전에 총선입니까? 뭡니까? 치르다가고 아니 저기 뭡니까?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내가 지지하지 않고 밉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백주대낮에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징조예요. 아주 저렇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서도 출발합니다. 나와 생각이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대화와 토론과 협상과 이걸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조율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제가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기본인 건데 이건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툭하면 폭력을 쓰고 툭하면 또 못 휘두르고 심지어 칼을 휘두르고 이건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나 위험한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사회가 그런 징후들을 너무나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서 제 눈에 그래서 이 극단주의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극단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 극단으로 치닫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거를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고 일정 수위로 이렇게 좀 낮추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혜는 어디서 올 것인가? 사회적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지도자들이 부추겨서 갈등이 심해져야 내가 지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계산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그러면 아닌 척하면서, 말은 아닌 척하면 뒤에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을 허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고,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잘 뽑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시 어르신 계십니다. 왜? 어르신들은 평생을 다양한 갈등과 싸움과 분열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경험도 많고 이걸 조율해본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그 지혜가 개인적으로 지혜가 다 계세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화롭게 갈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이게 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단체가 이게 큰 갈등과 분열 없이 갈지, 이거에 대한 지혜가 개인적으로 다 계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모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인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잘 해내실 수 있고,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욱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랬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열변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사회가 늘 우당탕탕할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감싸가면서 사회가 좀 품위 있게, 갈등이 있더라도 좀 최소한도 서로 지켜가면서 이 사회가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일구는 우리 사회인데 이걸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책임이 어르신들한테 있다. 이게 제 평소 소신이어서 그 말씀을 1년 전에 와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였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게 전 너무너무나 걱정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없으면 막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하는 내다일까봐 너무너무 걱정이고 돌아가는데, 요거는 뭐 작년에 했던 말씀이고, 앞으로 기회되면 이렇게 제가 아주 목청 높여가면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선을 이뤘습니다. 오늘 제가 한 3년 임기를 한 달을 남겨놓고, 사실 어디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대로 그대로 하시는 건 워낙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이걸 다 그대로 따라가면 재미가 너무 없어서 그냥 이 안에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죠? 혹시 제가 프린트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이 파일은 우리 회장님께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거든 파일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프린트물을 나중에 청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방송에다가 프린트를 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글쎄 꼭 필요한 얘기들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종훈 회장님이 처음에 저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학만의 위기거나 걱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은 여러 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분류하는 것은 국공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립 주체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설령 신입생을 좀 더 적게 채워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그 온도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설립 인가를 국가가 해주긴 했지만, 대학 인가를 국가가 해주긴 했지만, 경영을 실패했다거나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문제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힘들 때 문 닫아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 원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올해 35년 된 국가기관이거든요. 대구로 옮긴 거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원래 진흥재단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입각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35년 전에 이 재단을 설립할 때는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거든요. 내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운 학교를 그냥 가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물론 아주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이렇게 뭐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90몇 프로,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가까운 데 가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국공립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어떤 학생은 사립 초등학교를 가고 사립 중학교를 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개인 설립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학교 교육 환경이라든가 선생님들 월급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국공립하고 사립 사이에 교육 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방 후 전쟁 이후에는요, 해방 후나 전쟁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폭발하는데, 정부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꼬라비 수준의 국가 살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돈 많은 개인은, 갑부는, 돈 많은 개인은 후세대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자 개개인은 학교를 좀 설립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좀 키워달라 라고 정부가 사정하고 요청하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나서서 학교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고, 개개인 학부모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사립학교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록 국가가 설립자는 아니지만, 이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가능한 정부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뒤에 사회가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도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국가가 대부분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의무교육처럼 됐어요. 사립이냐 국립이냐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학진흥재단이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대신 사립대학은 달라요. 사립대학은 지금도 국립하고 사립이 너무나 달라요.
국가가 사립을 잘 안 도와줍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역할과 사업이 전에 초창기에는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도와주다가 지금은 사립 대학을 도와주는 게 95% 정도 돼요. 업무에. 재단이 하는 업무의 95%,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사립 대학을 도와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잠깐. 이 사립 대학이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대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86%나 돼요.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드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거의 다 국립이고요.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도. 유럽의 대부분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도 공짜예요. 의무교 유치원도 있어요. 대학 등록금도 공짜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대학에 잘 안 가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안 가느냐? 굳이 대학 안 나와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차별도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나와도 크게 차별받지 않아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도 정부가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체 대학에서 86%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형태. 아주.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 지금 이제 선진국 얘기 막 하지만, 최근에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동안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까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저는 86%가 사립대학을 치죠. 저는 대학을 70년대에 다녔어요. 저는 국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국립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70년대에 국립대학을 나왔을 때는요, 저도 그랬지만, 저랑 같이 국립대학에서 공부한 제 친구들이 그때 보면 전국 깡촌 시골에서 다 올라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죠. 개천에서 저도 개천에서 용난 게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이미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 아니거든요. 88년도에 대구대학교 교수가 돼서 내려왔어요. 88년간 36년 살았어요, 대구에서. 근데도 아직 말이, 그렇죠? 제가 대구 온 게 32살이었으니까, 말이 잘 안 바뀌어요. 32살이. 살았으니까. 제 부모님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대학부터 대학원, 시간 강사는 서울에서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인천에서 왔어요. 제 형님들도 인천에 태어났고, 제일 맏형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요만할 때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인천에 내려와서, 잠깐 내려온 걸로 생각하셨지만, 정착하신 거예요. 정착하신 거예요. 인천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황해도, 평안도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인천에 많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보면 그때 피난 나온 제 부모님 세대들은 얼떨결에 피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해도에서는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개천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피난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자라고 공부한 사람이 몇 대입니까? 근데 제가 대학 때 7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 같이 공부한 국립대 친구들이 대부분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국립대는 뭡니까? 학비도 쌌어요. 정부가 학비도 다 대줬어요. 얼마 안 됐어요. 충분히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독학하고 용돈 쓰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떤지 아세요? 지금요?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저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사회학자라고 했죠,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한 학자로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은요,
서울대학교 신입생 입학생의 11%가 강남 3구 출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 60%가요 수도권 출신이에요. 서울, 인천, 경기도. 이해가 되세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태반이 잘 사는 집 아이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전 대구대학교에서 30몇 년 근무하고 총장했다고 했잖아요. 대구대학교 학생들은 제가 겪은 거로 하면은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립대학이거든요.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보다 국립이잖아요.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교해보면 훨씬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아요. 대구대학교의 학생들보다 여기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가난해요. 이 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국립대학교, 서울에 잘 나가는 수도권대학, 연대, 고대, 이화여대, 서강대 다 사립이거든요. 그 다음 잘 사는 집이 지방 국립대학, 그 다음 잘 사는 집이 지방 사립대학, 그 다음 잘 사는 집이 지방 사립정문대. 이렇게 나라에 들어섰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서울대학교에 정부가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써요. 학비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시설, 교육 환경, 이해가 되세요?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경북대학교에 지원해줘요. 경북대학교는 대구대보다 훨씬 더 집안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경북대학교 다녀요. 지방 사립 전문대학은 정부가 도와주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데 정부 지원도 못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다닐 때는요, 70년대는 전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서울대학교에 개천에서 용난 아이들이 두글두글했어요. 얘네들은 정부가 도와줘서 싼 등록금이 아니면 학교에 다닐 형편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이 길을 쓰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니까 그나마 졸업을 하는 거죠. 학비가 싸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재로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출세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 도움이 뭡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국민 세금으로 내가 학비를 지원받아서 이만큼 공부하고 성공했으니 내가 국가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이걸 확언했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질 않았어요. 나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든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 사회에 나와 비슷하게 어렵게 자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과 도덕심을 가지고 뭔가 자세를 하는데 요새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서울대가 전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가. 이 아이들이 정부 지원을 엄청 받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뭐 하느냐? 정부에 대한 고마운 생각 거의 없고, 왜? 내가 잘나서 서울대 갔고, 내가 잘났으니까 도움 받았고, 근데 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출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계속 사립대학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아니냐.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와가지고 국립대는 정부가 교수 월급도 주고 뭐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사립대학은 그냥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안 하고
지금 전국의 의과대학 증원 문제 가지고 나라가 그냥 난리 법석인데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든 결정을 해 가겠습니다만은 자, 증언을 몇 명이든 증언을 한다 싶으면 증언 받는 것에 따라서 교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강의실도 지어야 되고 실험실 연구실도 지어야 되고 교수도 더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은 그걸 다 정부가 책임져요. 근데 사립대학의 의과대학은 알아서 해라. 오케이? 지금 사립대학 의과대학은 당장 증언 받는 거는 좋지만, 네, 앞으로 그만큼 등록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지만, 당장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시설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교수를 뽑고, 사립대학은 걱정 대상 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얘기가 좀 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정책이요, 모든 이 정책뿐만이 아니고요,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 맞춰서 정책이 계속 수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도 그렇고 노인복지정책도 그렇고 연금정책도 그렇고 이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발전하는 단계별로 문제가 새로 생기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단계에 맞춰서 수정을 해가는 게 업그레이드 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사회학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교육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개개인, 학생들이죠. 피교육자,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키워주고 해서 그 개개인을 우리 사회의 인재로 육성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렇죠? 교육이 맡아야 되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맡아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개인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전통 우리 사회가 쭉 내려온 어떤 가치관 혹은 전통, 문화 이걸 후세대에게 계승시켜주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교육 과정을 착실하게 밟은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평균적인 혹은 양식이 있는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배워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나라 가서 살면은 불편하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키워내는데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키워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사회에 쭉 내려오던 가치관, 전통, 문화, 풍속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회적인 기능이고 두 번째 사회적인 기능은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즉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개천에서 저절로 용이 됩니까? 교육을 받아서 용이 되는 거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도 그래서 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근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후에 인류 역사가 다 공감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나라든, 근대사의 어느 나라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교육 기회를 부여받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요한 근대사회의 조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열심히 하면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게을리하고 본인이 나태하고 본인이 의욕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재벌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나고되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고 공정한 거고 활력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통해서 사회가 이렇게 묶여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 자녀들은 서울대 가고 그 밑에 연고대 가고 그렇죠? 부잣집 자녀들이 다 의대 다 휩쓸고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덜 가진 사람들은 지방 국립대 가고 더 못 가진 사람들은 지방 사립대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잣집 부모를 갖지 못한 젊은 아이들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첩보자기합니다. 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속해 있는 지금 개천에서 자기가 용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은요, 그냥 묻지마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 그냥 원하는 거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은둔 청년들이 많잖아요. 다 포기하고 안 나가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안 해요. 집에서 게임기나 붙이고 그냥 무의도시켜요. 얼마나 그게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못 가진 집의 자녀들한테 이 사회가 희망을 주지 못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이 사회에서 올라서거나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대접받는 이 사회에서 어깨 피고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순간 청년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경계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아주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그냥 내버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건 국가가 설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 설립한 학교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대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진학률이 한때 80%를 넘었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서 70% 초중반대입니다. 10명이면 그 중에 7.5명이 대학에 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10명이 졸업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중교육이거든요. 엘리트 교육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엘리트만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집 자녀들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가는 사회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거는 이제 사립대학에 대한 철학적 어떤 그 기반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재미없죠. 재미없고 딱딱하고 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겨 먹은 게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제가 집에서 집사람한테 늘 푸살해 먹는 게 그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재미없네요. 근데 쓸데없이 진지해요. 맨날 고민해요.
밥 먹으면서 고민하고 길 가면서 고민하고. 제 개인 고민, 제가 개인이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 이제 먹고 살만 하고, 애도 다 커서 뭐 독립해서 나갔고, 집에 처하고 둘이 이제 노후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뭐 고민할 게 필요 없어요. 뭐 매해 건강이 뭐 전 같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한다고 될 일 아니고, 저는 원래 전공이 사회학이고 평생을 사회를 연구하고 또 직접 기관도 경영해보고 또 교육에 대해서 직접 책임도 져보고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육계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좀 속으로 꽉 차 있는 게 있어서 재미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두를 꺼냈습니다. 잠깐 쉬셨면 얼마 충분해서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예, 그리고 한 10분쯤 뒤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거나 저희 재단과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특히 대구가 교육도시고 또 학문의 도시고 또 대학도 많고 한데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와 관련해서 평소 제 고민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자료를 달라 해서 좀 보셔도 되는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더러 섞여서 좀 더 남은 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울대학 비중이 크다. 말씀드렸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중도 크고요.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체 대학에서 86%나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구도 보세요. 국립대학이 경북대학교 하나잖아요. 저기 올라가면 안동대학교 있고 금호공대 있고 공립으로는 저기 그 경북 도립대학이 저 예천에 있고 그게 사실은 특공립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 대구 경북의 사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주 큰 대학이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 카톨릭대학교, 경인대학교, 대구 한대학교, 한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만 하도요. 또 작은 대학은 제가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전문 대학은 거의 다 사립이에요. 전문 대학. 이걸 86%가 넘는다는 게 참 피부에 와닿죠.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부가 해방을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정부 재정이 열악했던 상황이었는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그 못살 식민지 전쟁 해방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라고 할까 배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사회적인 예우, 배움에 대한 그 열망, 학문에 대한 어떤 숭상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주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았던 가난한 부모님들도 내 자식을 어떻게든 공부시키겠다는 이 소위 다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식민지 때 또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어도 전쟁 치르고 나서 50년대부터는 이제 조금 사회가 가난했지만 사회가 안정되고 나서 안정을 찾아가면서부터는 교육열이 폭발하는 겁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정부 재정이 안 되니까. 초중고등학교도 정부가 감당을 못하는데
대학 교육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었죠. 그때만 해도 대학 교육은 이렇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8명, 많을 때는 8명 넘게, 지금은 한 7.5명 정도가 대학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는 고등학교 10명이 졸업하면 2명 정도만 대학 갔어요. 그때는 대학이 이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때는 뭐 그랬잖아요. 70년대 우리 다 알던, 여러분들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골 모산집에서는 그때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5명, 6명, 4명 이렇게 낳는데, 그 중에서 이 집안을 일으킬 자식놈이 누구냐 해가지고, 장남이 제일 똑똑하면 제일 좋고, 장남이 안 되면 그 누구 한 놈이라도 잡아가지고 대학 어떻게든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라면 끓여 먹고 일찍 취직해가지고 구로공단 취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한 푼푼 모아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킬 한 놈을 공부시켰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여학생들이 대학 간다는 거는 그 집에 시골에서 상상도 못했죠. 그랬더니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랬죠. 서울대학교 76년도에 사회계열에 입학했는데, 사회계열, 그때는 입학제도가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사회계열 안에 법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런 여러 개의 사회과학 계통의 학과들이 묶여 있었어요. 묶어서 1학년을 뽑았어요. 1학년 뽑아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선택하게 했어요. 제가 입학 동기가 550명이었어요. 사회계열 입학. 550명이 같이 입학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2이었어요. 여대세요. 여학생 2이었어요. 지금은요, 사시 시험, 사법고시 시험 보고, 행정고시 시험 보고, 저희 공공기관에 오늘 5월 1일자 신입 직원을 이제 제가 임명장 수여식하고 첫 교육 넣고 지금 오는 길인데, 지금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디든 사람을 뽑으면, 요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도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몇 년 출생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몰라요. 면접 볼 때까지 몰라요. 다 합격시킨 다음에 점수 채점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딱 뽑은 다음에 그때 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70%, 80% 돼요. 지금요. 대학에도 어느 대학이든 가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많고 여자, 이거 없어요. 70년대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여자가 대학에 간다? 그건 아주 잘 사는 집안이고서는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데. 자,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대학 교육을 누구나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그나마도 대학들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대학을 키울 수가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 정부가 자꾸 부추겼다니까요.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 개인한테 좀 학교 좀 세워서 유경사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립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백그라운드로. 가서, 이 사립대학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조금 얘기하는 것도 한참 길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 와서 대학이 위기다 했을 때, 지금도 국립대학은 정부가 책임진다. 근데 대학이 위기다 했을 때, 그 70~80% 그 말의 뜻은 사립대학이 위기입니다. 사립대학. 그럼 사립대학이 왜 위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좀 뚜렷하게 안 나오네요. 요즘은 그거예요. 우리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나오는 사회적인 비극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저기, 여기 큰일 났어요. 국가가 지금 이러다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방 소멸에서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과연 이래가지고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세계 출산율이 0.6대. 전 세계에서 꼴찌. 전 세계에서.
그 계속 인구 줄 거 아닙니까? 계속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써 몇 년 전에는 유치원이 학생이 없다. 뭐 조금 지나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없다. 중학교 학생이 없다. 고등학교 들어올 학생이 없다. 지금 계속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고 있잖아. 시골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학교에서는 지금 폐교가 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되고 있고 지금은 서울에서도 폐교되는 중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은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그게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이, 즉, 고3 학생들이 쭉쭉 줄어요. 숫자가. 고3 학생.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요. 이해되시죠? 전국 입학 정원 다 합치면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요. 이 상태대로 쭉 가면은 지금 계속 이제 정원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달라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입학 정원이 주지 않으면 입학 정원 대비 입학생 충분율이 지금 90% 미만인 대학들은 많고요. 80% 미만인 대학, 70%도 못 채우는 대학들은 사실상 대학이 경영을 못합니다. 왜?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교수 월급도 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학교 교실이 급가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돗물 써야 되고 등등등등. 학교 운영 경비가 학생 등록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줄면 그만큼 학교 경영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이게 그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금 동결 정책인데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기 시작했어요. 금년에 처음 정부가 조금 풀어줘가지고 정부에서 몇 개 대학이 등록금을 살짝 인상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발표할 때는 등록금 인상, 이제 물가 인상률 대비 요만큼은 올려도 좋다라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뒤로는 전화해가지고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하고 있죠. 왜 지금 다른 것도 물가가 막 폭등한다고 정부 민심이 흉흉한데 등록금까지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만만한 게 대학이니까 정교육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언론에다가는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올리지 못하고 계속 압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09년부터 2024년이니까 16년째 올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됐어요. 16년째. 16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교수나 직원을 뽑아놓으면 임금을 동결해도 매년 자연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교를 경영해 계신 분이나 기관 운영해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호봉승급에 따라가지고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겉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임금 체불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교수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대학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교수가 무슨 자긍심이 있고 자기 교수해가지고 자기 집안 살림도 꾸려가기 힘들고 자식 보기도 민망한데 겉으로 보면 교수인데 월급이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높을까 말까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책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책을 사서 봅니까?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등록금 동결 정책이에요. 동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뢰 위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한때 정부가 이제 사립대학을 만들어서 좀 대책을 해달라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차피 돈 갖고 있는 거 정부가 하라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신청하면 설립 인가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돈 있는 집들이 돈 투자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제
무슨 대학 간판 걸고 자기는 대학 총장 이름 달고 아니면 대학 이사장자 그 타이틀을 달고 뒤로는 등록금 들어오는 돈 중에서 돈을 살살 뒤로 빼가지고 비리 저리는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립대학 하면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그게 한때 심했거든요. 지금은 그 뒤 그런 일이 많아진 이후에 지금은 이제 정부가 회계, 감사, 감리, 지도, 사회적인 이 수준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한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툭하면 사립학교 비리 가지고 영화 만들어진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툭하면 사립대학 비리 해가지고 분규 터져가지고 시끄럽고 맨날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임시이사 파견된 대학들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빨간 게 대구 경북의 대학들입니다. 여기는 폐교된 대학이 지금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 즉 경영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문 닫은 대학이 전교 22개 대학이 돼요. 지금 작년에도 2개인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 많아질 거예요. 전교 22개 대학에는 그 22개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관설이사가 왔다가 폐교된 케이스가 많아요. 임시 관설이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법률적인 용어는 임시이사인데 임시이사가 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분규나 비리가 많았다는 얘기고 그 22개 대학, 폐교된 대학 빼놓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이 한 34개인가 5개인가 돼요. 왼쪽에 명단입니다. 오른쪽에 전문대학이고 왼쪽에 4년제 대학인데 이 중에서 빨간 대학은 저기 대구 경북권의 대학들입니다. 한때 관설이사가 왔던 대구 경북의 큰 대학들 보면 영남대학교 관설이사 다녀왔어요. 계명대학교 관설이사 다녀왔어요. 제가 있었던 대구대학교 관설이사 다녀왔어요. 그렇죠? 전문대학 중에 수송대학교, 여기 대구 미래대학은 폐교됐죠. 경북과학대학 다 관설이사 다녀왔던 대학. 이 대학교 한때 대구에서 얼마나 그 분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국민들 인식에, 이 사립대학은 겉으로 보면 유경사업이고,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부가 살림이 쪼들려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 고등교육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유경사업을 한다고 뻔히게 하지만, 뒤를 보니까 맨 돈 빼돌리고, 비리 저지르고, 헌해. 이런 인식이 팍 들면서 사회적인 여론이 저런 사립대학이 설령 어려워진다고 한들 왜 국민 아까운 세금으로 저런 대학들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 부정적인 인식들이 막 싹 이어지시죠. 열심히 경영하고 학생들한테 받은 등록금을 진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학생들 인재로 국가 인재로 키워내는데 열정적으로 경영하는 대학들, 그렇게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대학들은 물론 국민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도와주고 정부가 재정 지원해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렇게 비리가 툭하면 저질러지는 사립대학에 왜 도와줘? 왜? 이런 여론들이 생겨나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저러면서 진짜 열심히 유경사업을 했지만 학령인구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학교에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된 인구,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에 다닐 정도의 인구, 이게 이제 계속 감소하면서 대학의 학생들이 부족해지고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열심히 했지만 학교 경영자가 열심히 했지만 사심없이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항력이잖아. 이거 누가 막아요? 이게 내 학교 설립자 탓입니까? 지방의 사립대학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진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일부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여러 사립대학들 때문에 선의의 대학마저 좀 피해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신입생 충원율 90% 미만 대학 숫자를 뽑은 거예요. 90% 미만이 32개이고요. 80% 미만이 10개이고요.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국에 12개 대학. 이게 지금 이제 곧 대학이 폐교 문 닫을 문턱에 와 있던 대학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저 대학이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넘어보겠는데 지금 저 인구 추계는 다 뭐 10년 뒤, 20년 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20년 뒤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몇 명이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뻔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립대학의 정부가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왜? 비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22개 대학이 폐교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대학이 이게 22개 대학입니다. 저 사람 안 보이시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학 명단을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 재단이 지금 폐교대학 관련해서는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저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22개 대학이다. 작년에 2개 대학이 또 폐교됐어요. 하나는 광안도고 하나는 경남 진주 예금대학. 2개의 사립대학이 문 닫았어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짝 저희 재단 소개도 이제 곁들이는 건데 저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는 데서 이 폐교대학과 관련돼서 뭔가 일이 많아져요. 대학이 하나 문 닫으면 일이 많아져요. 국가가 해야 될 뒤치다거리가 많아요. 이걸 이제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게 4년제 대학이 폐교됐다고 그러면 1, 2, 3, 4학년이 다니는데 내년부터 신입생을 안 받고 학교 문을 닫아. 그렇죠? 그럼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학이 문 닫을지 모르고 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가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문 닫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학생 책임이 아닌데. 이건 정부가 책임져요. 정부 말은 정부지만 사실상 저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책임지고 이 학생들을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다 시켜요. 내가 작년에 진주 국제대학, 한국국제대학이 폐교됐거든요. 저 경남 진주에 있어요. 국제대학이 폐교됐어요. 그 폐교된 대학에 내가 간호학과다 그러면 그 인근의 대학 중에서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그 대학에서 국제대학에 재학 중이던 간호학과 학생 16명이 지금 다른 대학으로 인근 대학으로 옮겨야 되는데 당신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학생이 요구하는 거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걸 다 매칭시켜가지고 이렇게 인근 대학 다 보내줘요. 학생만. 두 번째는 그 대학이 폐교되면은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을 졸업했던 학생, 그 대학에 지금 재직 중인 교수, 직원, 아니면 그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다가 5년 전에 퇴직한 교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경력증명서 필요하죠. 졸업증명서 필요하죠. 성적증명서 필요하죠.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교수하다가 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졸지에 길거리에 내앉게 됐는데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이 대학의 경력증명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해주죠? 학교 문 닫았는데 이걸 다 저희 재단이 다 해줘. 그 대학에서 문 닫으면요, 그 대학의 학적부, 인사서류, 회계장부 모든 서류들이 다 나와요. 이게 법률적으로 국가기록물로 분류가 돼요. 국가기록물. 막 훼손하거나 막
내가 버리면 큰 범죄예요. 국가기록물로 분류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죠? 학교 문 닫았는데 저희가 다 받아와가지고 저희 재단 청사 옆에 1년 전에 건물을 줘서 대관했는데 거기다가 다 분류해가지고 보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재학생 특별편입학, 학생 및 교직원 증명 발급, 증명서, 폐교대학 청산지원용자, 폐교대학 역사관 운영. 저희 재단에 22개 폐교된 대학의 역사관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건물이 1년 전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폐교대학 청산지원용자인데 이것도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가서 아주 역정을 뒀던 사업인데 이게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1년 전에 개관한 폐교대 아카이브라고 해요. 기록물 보관소라고 해요. 아카이브. 여기 1년 전에 개관했어요. 여기 개관식장이고 이게 대학에서 폐교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재단 직원들이 파견을 가지고 그 문서들을 박스 처리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다 한 장 한 장 분류해가지고 이거는 보관 연도가 30년짜리다. 이건 연구 보존 문서다. 이건 필기 문서다. 이건 30년 보관이다. 이걸 다 전문가들이 분류해가지고 주제별로 철해서 이렇게 도서관처럼 다 그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를 2년 전에 건물을 공사해서 작년 1월달에 개관해서 지금 다 찼는데 금년에 건물이 부족해. 왜? 폐교대학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올해 한층 더 증축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면 슬픈 얘기죠. 그만큼 폐교된 대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청산지원용자라고 했는데 잠깐 소개만 하죠. 폐교대학 청산지원용자 사업이라고 기억하시는가요? 이게 뭐냐면 청산사립대학은 폐교가 있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익숙한 건 폐교예요. 폐교는 학교 문을 닫는 거잖아요. 새로 신입생을 뽑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학생들은 다 뿔뿔이 인근 대학원 내보내고 학교를 이제 비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교수 직원들도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알아서 가야 돼요. 이게 폐교고요. 그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립대학은 이사회가 있어요. 폐교됐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그냥 있어요. 어떤 일이 남아있냐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학교 자산이 있어요. 캠퍼스가 있을 거고요. 부지죠. 건물이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그 부동산이죠. 현금 자산은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폐교될 정도는 이게 부채가 있어요. 체불 임금도 있어요. 오히려. 자, 이런 대학들은요, 갖고 있는 부동산, 학교 부지죠. 부동산을 건물하고 빨리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체불임금이 있으면 체불임금도 청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청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 청산하고 팔 거 팔고 갚을 거 갚고 해서 다 청산하고 손 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걸 법인 청산이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해야 모든 게 다 끝나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폐교됐는데 이게 끝나지. 지금 22개 폐교된 대학 가운데 이것까지 끝난 대학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저기 경북 밀고대학, 저기 그 구구터널 지나가지고 칠곡 경북대병원 옆에 보면 한 4, 5년 전에 폐교된 대구외고대학인가? 대구외고대학입니까? 그 건물 한 동이 쭉 있어요. 건물 한 동짜리. 그게 폐교가 됐어요.
그 대학의 설립자고 오너 되시는 분이 한 1,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대학만 청산까지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21개의 대학은 폐교됐는데 청산이 안 됐어요. 자, 청산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가 폐교되기 전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어떤 긴 경우는 5년 전부터 월급을 못 받고 그냥 체불임금 상태로 그냥 하다가 문 닫은 대학도 있어요. 이 교수 직원들은 어떡하지? 쫓겨난 것도 학교 문 닫아가지고 직장 잃은 것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못 받은 월급, 5년치 월급을 받을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돈이 현금이 있어요. 그 체불임금 주시. 그런데 그 법인, 학교 법인은 캠퍼스는 그냥 있어. 자기 재산이. 캠퍼스는 그냥 있어. 저기 경북 경산에 저기 뭐죠? 대구 외고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 캠퍼스 있어요. 문 닫은 지 몇 년 됐어요. 폐교됐는데 있어요. 그런 사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청산이 되지 않도록 내버려두면 그 부동산 건물 부지는 계속 자산 가치가 하락해요. 아니 흉물이 돼요. 대구 도심에 있으면 우범지대가 돼버려요. 그 주변에 무슨 원룸촌, 식당촌, 뭐 학생들 잘 가는 뭐죠? 이 대학촌은 당연히 폐허가 돼버려요. 왜 학생들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로 봐서도 이게 아주 큰 골칫거리고, 이 부지가 팔리지 않고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그냥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그 대학에 있었던 교수 직원들은 하세요. 체불임금을 언제 받아? 기약이 없어. 이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의 부지는 초중고등학교는 뭐 보통 3,000평 평균 잡아 이 정도 안 됩니까? 대구대학교 경산 부지는 80만 평이에요. 80만 평. 예를 들면 뭐 큰 대학이니까 그렇지만 작은 대학도 초중고등학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이 자산을 팔겠다고 내놔도 사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 사회 문제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2년 전부터 제가 이 제도를 만든다고 아주 애를 엄청 먹었고 교육부, 기재부하고도 그 협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희 재단이 우선 청산하는데, 법인을 청산하는데 필요한 돈, 체불임금을 갚는데 필요한 돈, 뭐 하는데 부채를 청산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단 융자를 해줘. 돈을 빌려줘. 그래서 우리가 체불임금 이게 급한 사람들 걸 갚고,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1, 2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빌려준 돈은 그 부동산을 판 다음에 나중에라도 갚아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2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했는데 작년에 첫 성과가 나온 게 저기 전남 강진군에 있는 성화대학이 있어요. 성화대학이 그렇게 해서 체불임금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캠퍼스까지 작년 연말에 팔려서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했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죠. 어쨌든 이게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학이 하나 폐교되면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줄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경영 진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부실하고 최저임금도 못 줘.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최고임금까지 막 생겨. 이런 대학들은 그리고 비리가 있어. 이런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의 정부 돈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학생 수는 계속 줄기 때문에 대학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회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 대학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학생 수는 계속 급감하는데 옛날에 학교를 그대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대학들은 정리하고 폐교되더라도 사회적인 충격이나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폐교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학교가 비리도 없이 그리고 학교가 열심히 그리고 학생도 어느 정도 찾을 정도로 그런데 충원율이 50% 미만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학생들이 그 대학을 믿고 진학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서 비록 어렵긴 하지만 학교가 운영이 조금만 도와주면 운영이 가능한 대학들을 추려요. 저희 재단에 추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경영 진단을 금년 1월 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이거는 폐교가 불가피한 대학.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그걸 이제 분류를 해서 교육부에 토스를 하면 교육부에 그거 맞춰서 폐교될 대학과 지원해줄 대학들은 옥석을 구분해가지고 그런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을 재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학경영진단은 금년 1월 1일자 설치됐어요. 이거는 전체 사립대학의 전체 맥락과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책과 법을 만들면서 최근에 저희 재단에 도입한 제도를 소개 겸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얘기여서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전문적인 툴입니다. 전문적인 도구입니다. 대학 경영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대학을 이렇게 옥석을 구분해가지고 지원하고 폐쇄시키고 이렇게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 개선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돼가지고 한 1년 넘게 법을 만들려고 부르더니 애를 썼습니다. 국회는 많이 다니는데 저기 작년 국회가 워낙 그냥 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저희 재단에 꼭 필요한 법인데도 이게 결국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혹시 5월 말 22대 국회까지 안 되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관련된 입법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경영진단 아니면 한국사업진단 이거는 저희 재단 관련된 얘기지만 요약하자면 사립대학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신뢰의 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리가 툭하면 터져나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하는 신뢰의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등록금 동결과 입학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갈수록 신뢰의 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재정 위기는 아주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대단히 필요하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립대학을 다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상당 부분 사립대학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도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가겠다. 그죠?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과 달리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초중고등학교, 사립초중고등학교를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듯이 대학도 이제는 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시대에 모든 사립대학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생 가능한 사립대학을 잘 추려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늘리고 도저히 지금 회생에 불과한 대학이거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대학이거나 여전히 비리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 역할을 지금 저희 사업진흥대단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3년간 평생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사립대학 총장으로 한 8년 동안 느낀 바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국사업진흥재단에 3년 전에 이사장을 간 다음부터 교육부, 국회, 기재부 계속 협의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제 느낌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차근차근 해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후임 이사장이 두 분 더 오시면 계속 그 역할을 이렇게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가 없습니다만은 제 욕심껏 말씀드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저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대학 경영에 일을 하고 지금은 대학을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을 맡아 일하면서 대학, 특히 그 중에서 사립대학에 얽혀있는 이러저러한 구조적인 문제들, 숙제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대응 대책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 느낌대로 추려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준비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대학입니다. 대학에 학생이 모자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대학 문 하나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오늘 교수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평소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요. 저도 고령자임에 틀림없는데 죽어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나이 많으니까 그만 저 세상에 가거라. 그 소리 못하니까 사람들까지 살도록 돌봐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문제 아무 역할도 없어요. 손자, 손녀, 시집 장가 가도록 원하고 증손자 보도록 원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말 듣습니까? 저도 손자, 손녀가 홍기가 된 녀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예 말도 못 꺼냅니다. 그거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어떨 때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도 사람 만드는 공장을 차리면 어떨까? 참 하도 답답해서 해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같이 걱정해야 될 우리 사립대학 위기에 대해서 홍덕률 박사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대장님 뭐 하실 말씀? 이 바쁘신 대학 총장님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예. 우리 박수 한번 더 우리 목요일 팀 지금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지킴회가 난로에 대해서 원래도 착실히 우리 교양 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종원 회장님 끝까지 연세도 많으신데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5월 9일날 전 하나답사를 하는데 그 의림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비봉산 전망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인원수가 좀 모자랐는데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네, 한 5, 6명이 지금 모자라서 지금 케이블카 타는 바람에 비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 지킴의 일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기옥 선생님